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훈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혼자 방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항상 온라인 회의 때 발표하게 되면은 그것부터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제가 지난 사업 때 통합기술 워크숍을 처음 이제 기획하고 만들 때는 이게 다 같이 좀 축제 분위기에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같이 좀 어려운 것도 논의하고 새로운 플레이어도 찾고 서포트 해줄 사람도 찾고 그런 목적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사업 시작한 뒤로 한 번도 예, 오프라인에서는 못 뵙고 온라인 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조만간에 다 백신 맞으시고 10월, 11월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통합기술 워크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 분리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항우연의 정용훈이고요. 오늘 발표는 우선 이제 과제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워크숍 때도 말씀을 드렸는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SRR, SDR 하면서 주요 검토 사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 모듈과 그 다음에 육상 모듈 및 체결 메커니즘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모듈은 저희 세부 과제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 과제 1과 3은 제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과제 2 기계연구원에서 지금 가서 진행하고 계시는 육상 모듈 및 체결 메커니즘은 김치철 박사님께 발표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항우연하고 그다음에 한국기계연구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세부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은 한 150억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위탁 과제로 서울대, 경운대, 한서대, 경운대와 한서대는 이제 2000년도 올해부터 신규로 저희 위탁 과제를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 과제 2에는 위탁 과제로 군산대 이덕진 교수님인데 올해는 전북대로 옮기셔서 전북대에서 이제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군분리합체형 무인이동체 육군 복합체계는 크게 저희는 공중 모듈, 그다음에 육상 모듈, 배송 모듈 그렇게 모듈 단위로 세 개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지상 지원 장비로는 지상 관제 장비, 지상 조종기,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시스템, 투수 충전 거치 장비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지상 관제 장비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어떤 지상 지원 장비라기보다는 메인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그 구성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저희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지상 관제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시스템은 자율로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거에 대한 지상 관제 장비는 서포트 장비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공 분리합체형 무인이동체 운용 개념은 현재 저희는 이제 공중 모듈이 착륙한 다음에 육상 모듈이 와서 그 공중 모듈의 착륙 장치 사이로 이제 진입해서 공중 모듈의 하부에서 배송 모듈을 받아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시스템이고요. 1단계 이제 사업의 1단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희의 그 과제의 최종 복합 배송을 실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실증이 끝난 후에는 공중 모듈이 바로 배송 모듈, 육상 모듈의 위로 착륙을 해서 정밀 착륙 기술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점차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4가지 시나리오는 물류센터에서 최종 목적지 배송, 도어투도어 배송, 이 시나리오는 RFP에 제시된 시나리오고요. 이외에도 도서 지역에 긴급
응급물자 및 의약품 배송. 이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 85%의 유인 사람이 사는 섬이 모두 40km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지원이 된다면은 사람이 그 직접 연안으로, 그러니까 그 항구로 나와서 물건을 받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집에서도 응급의학 및 응급물자 및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또 고지대 군부대 긴급물자 배송 지원 및 그다음에 재해 지역 조난자 탐색 및 긴급 물품 배송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 저희 사업 2027년 8년 내에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실증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류센터에서 최종 목적지 50km 범위 내에서 1시간 이내에 왕복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표입니다. 세부적인 운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금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의 저희 운영 시나리오 문서와 그다음에 규격서에도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운항 속도는 150km/h고 이와 같이 수직 2륙, 그다음에 편의 과정을 거쳐서 순항, 그리고 감속한 다음에 자동 착륙하고 거기에 육상 모듈이 와서 그 배송 모듈을 받아서 3km 이내에 최종 목적지로 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먼저 실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운용 시간이 47분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사실 47분을 동안 움직이면은 이 전체의 그 1시간 이내에 운용하는 거는 요구도는 만족하는데, 반면에 60분 이상 운용이 해야 되는 그런 요구도는 또 바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시나리오를 최적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지난 SDR 할 때는 운용 시나리오를 지금 고도를 앞에 보셨을 때는 이제 400m에서 운용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150m로 운용 고도를 좀 변경하는 거를 우선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무인 비행체 운용 공역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토부에서 국가 항행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역 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정리돼서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FAA 기준으로는 무인기 상시 운용은 UTM을 사용하는 UAS 서비스 서플라이어 통제를 받아서 150m 미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은 150m 이상은 150kg 이상의 그 무인기, 특히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UAM이 운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무게가 130kg 정도 130에서 150kg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무인기는 150m 이상으로 운행은 그 일반 국토 안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150m로 저희가 이제 운영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서 나중에 실증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도 있는데요. 이건 2018년 사타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50m 이하의 드론 하이웨이 고속비행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무인 이동체 중에 이제 무인기가 운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제의 주요 설계 요구 조건 및 기술 개발 내용입니다. 기술 개발 추진 중인 이제 방안인데, 우선은 이제 파란색이 기술 개발, 이제 모든 기술이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LTE 통신을 이용한 장거리 운행,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지금 LTE 통신이 고도 200m가 넘어가면은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400m로 운용 고도를 설정을 했을 때는 이 LTE 통신을 어떻게 400m까지 가능하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현재는 운용 시나리오를 해서 운용 고도를 150m로 지정하면 LTE 통신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파워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RFP를 만족하기 위해서 연료전지를 배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연료전지를 적용을 고려하면 할수록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과제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어떤 임무 장비나 시스템을 저희 그 실증기에 적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픈 아키텍처 기반 비행 소프트웨어, 임무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PX4로 기반으로 개발 중이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운용을 하기 위해서 야간 비행 및 자동 이착륙의 24시간 그러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센서를 적용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육상 모듈도 임무 중량 15kg의 배송 모듈을 탑재하고 등판과 9% 순간 20%의 부동이 운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체를 육상 모듈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10km 시속 10km의 속도의 동력 모듈도 개발해야 됩니다. 또한 5km 단차가 극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인도 주행을 함에 있어서 인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단차를 극복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의 전체 과제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SRR이 작년 10월에 SDR을 올해 4월 달에 지금 수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올해 이제 2000년도 하반에 PDR을 수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1단계까지 CDR을 수행하고 2단계에 들어서면서 시제작을 하고 비행시험과 복합 모듈 시험 평가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 전체 시스템은 항공기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서 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육상 모듈은 이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이제 시제품이 1타 상세 설계 및 시제작이 완성되고요. 1단계 안에 육상 모듈 1차 시제 단위의 성능이 검증이 완료되고 4차년도에는 육상 모듈 성능 시험이 1타 시제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말씀드렸듯이 최종 목표는 지금 전체 복합체계로는 CDR을 완료해서 제작 도면과 ICD 상세 설계 보고서를 도출하는 게 1단계의 최종 목표 성과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그 사업 과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규격서를 작성을 하고 그 규격서에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과 요구사항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규격서는 이제 SR 때까지 체계 규격서를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SDR까지 비행체 개발 규격서와 육상 모듈 개발 규격서, 그리고 주요 구성품 중에서 기체, 비행 제어 시스템, 추진 장치, 동력원 이렇게 4개의 부체계 및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구성품 개발 규격서를 작성해서 SDR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서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비행체 개발 규격서에 포함돼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상 지원 장비, 지상 조종비, 지상 관제 장비, 그다음에 수소 충전 및 교체 장비에 대한 지상 지원 장비는 3차년도에 이 개발 규격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SRR하고 SDR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제를 통한 개발품의 경우에는 스펙트리에 넣어서 과제 완료 시에 어떤 그 구성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펙으로 제시를 해라는 그 검토 의견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체계 및 주요 구성품에 대한 개발 규격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기타 서브 시스템은 비행체 개발 규격서에 포함해 작성을 했습니다. 지상 장비는 내년에 작성할 예정이고, 혹시나 이제 저희 그 내역 사업 1에서 저희 실증기의 과제 성과물 중 내역 사업의 과제 성과물 중 실증기에 적용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어떤 개발 규격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상호 공유하고 검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환경 요구 조건을
저희가 일부는 이제 해석으로, 일부는 시험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압력, 이제 고온과 저온 같은 경우는 고온, 저온, 습도, 진동 같은 경우는 환경 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압력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어려우니 시연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을 하라고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압력 고도 1km까지 동력을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비행이 가능함을 시험을 통해서 실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자기 간섭 부분인데, 전자기 간섭 부분은 사실 뭐 RFP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가 이제 체계 규격서에도 그런 내용은 요즘에는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연료전지가 탑재를 됐을 때 사실 엔진보다는 좀 더 전자기의 영향성은 적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현재는 TBD로 작성을 하고, 올해 이제 2단계 기본 설계 단계까지 이 내용의 전자기의 간섭에 어떤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방안을 세워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 요구 조건에서 연료전지 관련해서 150kg 이하의 연료전지 용품 기준을 지금 산업부 주관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에 수소법 관련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게 되면은 이 기준에 따라서 시험과 평가와 인증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진동시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항공기에 적합한 내용은 아직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진동 규격 부분을 연료전지 부품 자체에서, 연료전지 파워팩 자체에서 어떤 진동 규격을 만족을 하고 회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합의된 기준 내용을 저희의 과제의 규격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향후 시험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도출이 빨리 되어야 된다 하고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실증 시나리오라는 게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그리고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받았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제 고흥 항공센터 주위에서 선해 반경 8km로 해서 30분 운영하면은 한 5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속 140 또는 150배 이제 순항 속도로 운용을 하는 것을 지금 이 다음과 같은 표와 같이 실증 시나리오, 비행 실증 시나리오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흥 이제 추가로 이제 착륙한 다음에 독상 모듈이 그 주위의 환경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고흥 항공센터 주위의 인도 환경이라는 게 아직은 이렇게 따로 없습니다. 지금 뭐 도로 환경이 거기가 차도하고 인도 없이 그냥 차도만 접해 있기 때문에 열악한데,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시험이 2024년, 2025년에 이제 복합되게 실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고흥 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선은 현재로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로 실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축소기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 과제 계획서 이제 처음에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축소기를 개발함으로써 150km, 30km 이상의 큰 비행기를 개발하는 리스크를 줄이겠다 하는 제안을, 그러니까 내용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축소기 개발 부분에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본 과제하고 이제 무인이동체 사업 지금 체계 과제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타 과제하고 연동을 해서 항우연에서 50kg급 리프트 앤 크루즈형, 저희 지금 무인이동체 육공 분리합체형 배송용 무인이동체의 육상 공중 모듈과 유사한 형태의 지금 형태로서 축소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제 50kg급의 축소기가 제작되었고, 현재 BM 시험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처럼 앉을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타 사업과 연관해서 이 50kg급 축소기에 여기에 이제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를 장착을 하고 연료전지를 장착한 무인기 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과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오픈소스 PX4 기반의 에어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지금 운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과제에 어떤 그 축소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량 관리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요. 사실 이 표 이제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전체 중량이 한 130kg 정도 저희가 이제 목표로 타겟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워플랜트 즉 그 연료전지와 배터리 12kg의 배터리를 포함한 연료전지가 13kg의 배터리를 포함한 연료전지가 130kg에서 50kg이나 됩니다. 그래서 배송 모듈이 15kg가 이제 RFP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킹 시스템까지 고려해서 한 20kg 정도를 지금 할당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벌써 절반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굉장히 그 구조와 그다음에 그 앞에서 이전 시간에 이기창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모터, 전기 구동 장치, 그다음에 EMS,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 등이 그러니까 어떻게 무게를 줄여서 이 무인 이동체가 임무가 수행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량 할당을 우선은 선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지금 한 상태고요. 현재로는 마진이 진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기본 설계 단계, 그러니까 개념 설계 단계에서 마진이 한 5에서 10%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이제 비행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행 설계의 프로세스인데 그 마진이 거의 지금 전혀 없이 사실 마진이 있다기보다는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화 방안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 회피에 대한 장애물에 대한 구체적 경위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과제 초기부터 이 자율 비행에 대한 그러니까 자율 레벨 4의 그 수준의 그 개발 자율 비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리퀘어먼트가 있고요.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돌 회피도 어느 정도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돌 회피 장애물이 정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비행체는 일반 드론과는 다르게 이제 그 시속 150km로 이제 나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속으로 나르는 비행체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체의 크기와 그다음에 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었고요. 저희가 항우연에서 DMM 기반 비행 경로 생성 및 고정 장애물 탐지 해픽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18년까지 개발했는데 아래 이제 19년 그러니까 19년까지 개발했는데 이때 이제 했던 아래 그 시뮬레이션 영상이고요. 이 시뮬레이션을 지나서 직접 그 충돌에 대한 테스트 플라이트까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정 장애물 충돌에 위한 장애물은 50cm 곱하기 50cm의 크기가 50m 거리에서 인식을 목표로 해서 지금 완성을 했었는데 사실 본과제에서는 이제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운용 반경이 넓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충돌 회피를 할지는 충돌 회피에 대한 운용 배경과 상황, 조건에 대한 정의가 이제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픈 아키텍처 오픈 소스 기반의 이제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상용 PX4 기반의 비행 제어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PX4에 대해서 오류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블랙박스처럼 그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고중량 기체로 가면 갈수록 이게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우연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축소기 지금 50kg 그 축소기를 통해서 개발된 그러니까 PX4 기반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수의 이제 시간에 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비행 시험을 통해서 얻은 많은
그 문제점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좀 신뢰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상 모듈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단차 극복, 5cm 단차 극복, 그리고 폭이 1m 이상 같은 여러 가지 그 RFP에 있는 내용들의 구체적인 그 정량적 목적지의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RFP를 처음 만들 때 여러 그 기획위원분들께서 일반 인도 환경에서 육상 모듈이 운용하기 위한 조건을 그 환경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RFP에 목표치들을 만들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도 환경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은 최대 높이가 한 5cm고 일반적으로는 2cm 이하이기 때문에 5cm면은 충분히 인도 환경을 그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인도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한 능력이고, 또 그 바퀴를 포함해서 이제 폭 80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인도 환경에서 움직였을 때 그 두 대가 서로 인도의 그 교차에서 지나갈 수 있는 크기, 그리고 그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자동차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지나가지 말라고 설치되어 있는 이 두 큰 말뚝의 사이가 80cm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설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현재 육상 모듈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결 메커니즘의 정밀도와 이제 구조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지난번에 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결 메커니즘은 이따 육상 모듈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상 모듈은 이따 이제 그 기계연구원 김지철 박사님께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비행체 형상에 대해서 지난번 통합기술 워크샵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거 이후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행체 형상은 다음과 같고요. 언뜻 보기에는 작년 말씀드렸던 C003 형상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그 이후로 더 추가된 거는 이 안에 각각 LRU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연료전지 파워팩이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조정 컴퓨터와 그다음에 임무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소 탱크입니다. 수소 탱크는 사실 앞에 설치할지 뒤에 설치할지 지금 아직 고려를 중이라서 이제 모두 그게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구동 장치도 실제의 지금 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전기 구동 장치 일체형 ESC와 모터 일체형으로 개발된 그 모듈의 구동 장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달라진 거는 이제 1차 형상, 그러니까 007, 003 대비 날개 에어포일 형상을 이와 같은 아까 23015 형상에서 SD7032 형상으로 양력이 좀 좋은 형상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모터 형상을 실제 형상으로 변경을 했고, 착륙 장치도 좀 안정성 있게 지금 두께를 좀 증가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더니 그 전기체 이제 공력 해석 결과 이게 이제 그 실제 이제 전기차 그 모터와 착륙 장치 형상 변경으로 인해서 항력 개수가 이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그 날개 형상을 에어플 형상을 SD703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양력도 좋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C003 형상에 대비해서 실속 받음각이 예전에는 10도였는데 12도까지 이제 개선됨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양력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근데 양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또 항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추가 검토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데요. 이 형상 현재로는 그 받음각의 영역에 걸쳐서 일정한 양항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준안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형상이 그 노즈다운 모멘트가 지금 마이너스 모멘트, 그러니까 노즈다운 모멘트가 지금 강하게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그 저희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카나드형이기 때문에 앞에 날개보다 뒤에 날개가 훨씬 더 양력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즈다운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노즈다운 모멘트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앞 날개를 사이즈를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무게 배치, 그러니까 CG 값을 뒤로 이제 그 무게 중심에 맞출 수 있도록 수소 탱크와 그 다음에 연료전지 파워팍의 비치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모터와 그 다음에 착륙 장치로 이 그 후방에 발생되는 어떤 유동 방리 때문에 항력이 크게 증가하는 CFD 해석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기구동장치 전기연구원에 이 모터를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이 붐 안으로 삽입해 줄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드렸었던 거고, 이렇게 모터를 반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정도 넣으면 이 C004의 형상이 벌써 CD 값이 한 23, 항력 계수가 23% 이렇게 감소하고 LVD가 30% 증가하는 지금 좋은 면은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그 설명해 주셨듯이 당연히 ESC가 붐 안으로 들어가면은 열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외국에 있는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수직 이착륙용 모터는 이륙할 때, 그러니까 이륙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륙할 때는 이렇게 돌출돼 있다가 순항할 때는 그게 붐 안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는 형태로도 개발이 되는 비행체가 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추가로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무게 중량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노즈다운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CD 위치를 변경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양력을 특성이 비슷하지만은 그 모멘트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그 앞에 전방 날개의 그 면적을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날개의 위치를 변경시킴으로써 이 노즈 그러니까 모멘트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원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DP30의 동력 이 파워팩을 기준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6kW 파워팩이고, 이 파워팩이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미 많이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싫대고요. 이와 같은 파워팩이 이렇게 한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블로워 팬이고, 그다음에 이게 스택 연료전지의 제어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 파워팩의 컨트롤 보드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클러스팅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4개, 이게 한 셋이 이렇게 한 셋이 이게 보여드렸던 한 셋이고요. 이걸 4개를 클러스팅하면은 10kW의 지금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0kW를 4개 출력을 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지금 두산에서 아직 4개는 클러스팅을 하지 못했고, 이와 같이 2개의 그 DP30을 연결해서 지금 원래는 21.6kW가 실제 한 5kW 가까이 지금 출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돼 클러스팅이 가능한 거를 시험으로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DP30은 운영 전압이 48V입니다. 그래서 48V로 현재로는 또 하나는 48V 4개로 10kW 출력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90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90A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그 파워팩으로부터 프로펠러까지 가는 도선의 길이 두께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2개의 연료전지를 클러스팅해서 얘를 100V로 지금 만들어서 연압을 100V로 상승시키면은 전체적으로 48V로 50V대 운영하는 것보다 약 전선의 무게는 1.58배 더 가벼워지는 계산 결과를 지금 이제 우선은 나와 있고요.
추가로 여기에서 이제 두산에서 FFC 플렉서블 플랫 케이블이라는 이러한 케이블을 적용함으로써 또다시 그 무게를 그 앞에서 계산했던 그러니까 AWG 12 무게보다 그러니까 10보다 더 지금 그러니까 훨씬 많이 줄이니까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지금 줄일 수 있음이 지금 확인돼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파워팩이 또 하나 고민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 현재로는 앞에 보셨듯이 스택과 연료전지 수소 탱크를 지금 후방에 이렇게 배치하는 안을 일환으로 지금 현재의 그 형상 설계가 진행돼 있고, 또 하나의 안으로는 이 수소 탱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10.8리터의 지금 부산에 있는 수소 탱크 2개로는 저희 1시간 운영에 지금 수소에 보다 약 한 80% 정도의 수소밖에 지금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하나 탱크를 더 채우기에는 분량이 너무 초과하고 수소를 탱크를 다시 만들기에는 예산과 기간의 비용이 지금 이제 좀 압박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해결 방안, 그러니까 수소 탱크를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저희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해 가능한 조달 가능한 수소 탱크를 찾아서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 형상, 이 배치안이 약간의 지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체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정 모듈의 중량 할당을 했고요. 그냥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소 모듈의 스택과 수소 탱크의 배치를 지금 완료를 우선은 2개, 3개의 안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 구조 설계는 지금 이와 같은 그 배치 설계가 완료가 되면 6월 말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그 배치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체 형상의 카티아 모델링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 카티아 모델링을 기반으로 전기체의 그 유압요소 모델링 FE 모델을 지금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완성을 해서 7월까지 이제 1차 하중을 해석을 하고 최소한 3사이클 정도의 구조 해석을 돌려서 구조 최적화를 한 다음에 올해 피대할 때 이제 그거를 결과를 기본 설계가 완료될 때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구조 설계의 업무 진행은 지금 이제 주요 업무는 항우연과 이제 두산 DMI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모델링이나 그다음에 구조 해석, 사이징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모델링은 국내 이제 구조 해석 전문기관의 영역을 통해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구조 설계 요구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유인기에 비해서 군용 소형 무인기는 스탄학에서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도 비행기보다 굉장히 이제 최소는 한 10배, 많게는 10,000배 정도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인기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인기 설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구조를 설계할 필요성을 있음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또한 이제 복합재 설계는 기존의 항우연에서 기존에 개발했던 여러 가지 그 복합재 물성치 기치를 가능하면 물성치가 확보되어 있고 수급이 원활한 소재를 선정해서 이 기체 구조를 이제 그러니까 복합재료를 후보군을 발굴하고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체 안정 개수는 기존에 있는 파악 기준에 있는 어떤 1.5보다 무인기 안전계수를 고려해서 이보다 완화된 1.25를 적용할 예정이고, 사실 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중량에 대한 저희가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무인기의 특성을 고려한, 그리고 150km 이하의 그 위험성을 고려한 그 설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저희의 이제 그 리밋 노드 를 이제 고려해서 그린 이제 VN 선도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려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조 시험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착륙 장치가 이제 저희가 시험을 꼭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착륙 장치에 대한 길이가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아래 배송 모듈이
육상 모듈이 공중 모듈 아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일반적인 비행체보다 긴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그 130kg의 하중을 그 건져내는지, 그리고 착륙할 때 어느 정도의 그 디플렉션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착륙 장치를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낙하 시험 및 착륙 장치 시험은 22년 내년 중반에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전기체 구조 시험은 2단계, 그러니까 시제기가 이제 제작이 되는 2023년에 이제 이렇게 그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비행 제어 시스템에는 저희가 이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비행 제어 컴퓨터, 그다음에 항법 소프트웨어, 항법 센서, 임무 컴퓨터 이와 같이 이제 그 이렇게 구성품을 구성하여 이제 그 기능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항법 소프트웨어가 그 지금 담겨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행 제어 컴퓨터는 텍스포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이제 그 일반 항공기에서 가져야 되는 수동 비행 모드와 자동 비행 모드. 수동 비행 모드는 이제 앞에 이제 비행 시험을 위해서 기상 운용자가 조종기로 운용하는 모드고요. 실제 이제 그 임무를 위해서는 자동 비행 모드로 운용을 하게 되고, 이제 통신 두절 시에나 그다음에 GPS 불능 시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능이 지금 개발 기획서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를 반영해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행제 비행제 시스템을 현재로는 지금 매트랩 시뮬링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델을 구성을 하고, 이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우선 LC-6이 지금 비행 시험을 시작하고 있는 LC-6의 그러니까 50kg급 소형 무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모델을 구성해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상태고요. 이러한 그 비행제 소프트웨어는 말씀드렸던 PX4 포메어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이 가제보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항공기, 약간 소형급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쿼드코프터인데 지금 한 쌍의 프로펠러를 더 장착을 해서 총 6개 리프트 크루즈형 운영하는 그런 리프트 크루즈형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여 지금 비행 시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 3월에 그 지금 실외 안전줄 비행 시험으로 지금 LC-6기의 지금 비행 시험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줄 시험을 통해서 우선 그 여러 모드에 대한 안정화 연구를 수행 중이고, 그리고 그 여러 기동 측면에서 제어 소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고장 및 돌풍 상황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게 이제 뭐 저기 자율지능 연구단에서도 개발이 이제 하는 것들이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 육상 공중 모듈 저희 그 공중 모듈도 자율 레벨 4단계의 운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장 및 돌풍 상황 인식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 연구로 한서대학교 이동진 교수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축소기에서 완성이 되면, 검증이 완성이 되면 저희의 다음 같은 자율 비행 제어 기술의 돌풍 상황 및 비상 상황 및 인식 대처의 한 항목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종 목적은 이러한 통신 두절, 그다음에 GPS 불능, 그다음에 돌풍 상황, 이런 상황을 무인기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수행이 가능한 또는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이상 상황이 있을 때 조종자에게 인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시스템과 GCS 부분입니다. 서브 시스템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개념 설계가 완료되면 서브 시스템의 이제 통신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항법 장치, 항법 센서에 대한 그 사양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출이 돼서 이제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지금 앞에 지금
배치도 그렇고 중량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더 큰 이슈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아직 진행이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더딘 면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통신 시스템이라는 이 LTE 기반의 어떤 이 운용 측면에서 이미 DMI의 DS302 LTE 기반으로 해서 장거리 비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통신 시스템 구성은 걱정은 뭐 하고 있지는 걱정이 되는 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시권에서 비행 제어 및 이제 관제 시스템을 위해서 LTE 기반의 이제 GCS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는 UTM 과제 1단계에서 CATI에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접목 및 확장할 수 있는 모비우스 기반의 드론 운용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었고요. 지금 이제 2단계에서 그거를 지금 저희 항우연에서 그 시스템을 지금 이관해서 지금 더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웹 기반 GCS를 구축을 지금 한 상태고요. 올해 이제 UTM이 올해까지 이제 과기부과제 UTM이 올해까지 종료가 되고 올해까지 이제 좀 메인으로 진행이 되고 내년에 이제 전체 국토부 UTM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올해 과기부 과제로 개발한 UTM 사업에서 성과를 이어받아서 다음과 같은 GCS의 주요 기능을 이거는 이제 지금 국제 표준 기반 IoT 플랫폼을 활용한 무인기 GCS 개발이 지금 과기부 UTM 사업 과제의 제목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될 거는 현재 GCS에서는 지금 3D 맵 그러니까 DSM 기반 그러니까 높이 정보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설정을 할 때 높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최종 배송 임무를 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DSM 기반을 해서 고정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3차원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게 GCS에서 먼저 이제 경로를 생성해 줘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임무 컴퓨터로 하고 이제 비행 조정 컴퓨터로 업로드를 시켜주면 그거를 따라서 이제 비행 조정 컴퓨터는 운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더 개발을 해야 되고 이제 추가로는 이제 저희가 연료전지를 탑재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수소량, 그다음에 연료전지 상태, 온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상 관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GCS의 개발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육상 모듈 및 체결 메커니즘인데 이 부분은 지금 기계연구원의 김지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지철 박사님. 김지철 박사님 음소거. 예.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낯설어서요.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기계연구원 김지철이고요.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육상 모듈 및 체결 메커니즘 개념 설계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저희 이세부에서 맡은 꼭지는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저상형 협력형 자율주행 육상 모듈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된 임무 목표가 이제 배송품을 전달하는 건데, 그 배송 모듈과 체결, 배송 모듈을 탈착하는 체결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꼭지, 그리고 그 체결을 위해서 정밀 도킹 제어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을 위해서 보행로 기반의 도시환경 자율주행 기술 개발, 이렇게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1차년도에는 저희가 SRR과 SDR을 통해서 요구 기능을 만족하는 어떤 기초 설계, 상세 설계까지 마쳤고요. 올해는 저상형 플랫폼의 시즈 제작, 그리고 체결 메커니즘의 시제 제작과 자율주행은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기술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꼭지에 대해서 저희가 1차원도 진도 현황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구 기능과 정의는 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RFP를 준용을 하고 저희 SRR 등을 통해서 이제 도출한 것인데 그 중에 일부 대표적인 것만 이제 추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주행 속도는 이제 일반 속도가 이제 사람 보행로 그 보행 속도인 시속 5km, 최대는 10km, 등판 능력은 9%에서 최대 20%, 단차는 이제 수직 단차 최소 5cm는 극복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리합체 성능은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주행도 해야 되고 정밀하게 도킹을 해야지 이제 성공률을 99% 이상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밀도를 일단 5cm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리합체 성공률이 이제 99%인데 여기서 99%는 예를 들어서 뭐 10번 시도를 한다고 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재시도해서 성공하면 모두 성공하면 99%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서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가반하중은 배속 모듈 15kg 이상이고요. 그리고 전고가변 형상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RFP나 그런 데는 내용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공중 모듈과 육상 모듈의 협력, 그러니까 배속 모듈 탈착을 위한 그 구조를 위해서 저희가 1차원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중 모듈 하부로 육상 모듈이 진입을 해서 배속 모듈을 탈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고가 낮아야 되고 또 평상시에 자율주행을 할 때는 전고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고를 감염할 수 있는 형상을 요구 기능으로 저희가 명시를 했고 그것을 만족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컨셉은 우측 상단에 그리는 바와 같이 높은 전고일 때는 이제 일반적인 주행 모드고요. 그다음에 공중 모듈 하단으로 들어가서 배속 모듈을 받거나 넘겨줄 때는 그 우측 하단과 같이 낮은 전고의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고 가변형 육상 모듈 플랫폼의 개념이고요. 1차 년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상세 설계를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설계된 내용이 지금 계속 가다듬어지고 있고 저희 지금 일정상으로는 하반기 한 9월이나 10월쯤 1차 프로토를 제작을 하자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 가변을 위해서 레그드 휠이라고 요 4개 이제 휠레그의 형태의 이제 메커니즘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 그 휠레그 끝에 미들 모터 4개를 해서 스키드 조향이 되는 방식의 플랫폼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하나의 모터가 이 휠레그를 동시에 올렸다가 내려서 이제 전고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 실외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현가 장치도 이제 설계를 해서 차용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된 거는 최저 전고가 지면에서 바디 하단부까지 이제 2cm에서 최고 23cm까지 가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저희가 SDR을 진행하면서 그 배속 모듈을 비행시 안에다가 이제 올려서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고를 최대 30cm 이상으로 높이는 걸로 지금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치수 설계 사항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년도에 구동 구성품, 제어기 구성품, 또 센서 구성품들을 그 제시한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비교 검토해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마친 그 구성품들을 1차 설계 때 대략적인 배치까지 만족을 했고요. 최대한 낮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바디, 체결 메커니즘을 빠진 해당 바디의 높이는 17cm로 저희가 아주 얇게, 아주 날렵하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행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늘 모터를 선정을 했는데, 그 주행 속도나 등판 성능,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 토크나 회전수를 계산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안전율을 계산을 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모터 스펙, 주행 모터 스펙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5cm 둔턱 넘는 게 이제 RFP나 요구 기능으로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정적인 상태의 강체로 가정해서 5cm를 넘을 수 있는 필요 토크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선정한 모터가 그것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고 가변하는 메커니즘은 그 바디 한가운데 이제 모터가 하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요 기어 박스에 이제 출력이 되는데 좌우에 있는 이 풀리를 CW랑 CCW로 동시에 구동을 하게 되면 이 레그드 휠을 동시에 접었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전고가 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저희가 아무래도 현가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행로가 좀 울퉁불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가 장치를 고려를 해서 지오메트리를 설계를 했고, 이 그 배송 모듈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이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필요 토크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모터 터크나 감속비 풀리비를 설계를 하여서 지금 설계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설계안은 저희가 이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제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1차 년도에 저희가 임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임시 플랫폼은 만든 목적은 이 플랫폼이 제작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왜냐면은 이 꼭지 말고도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도킹 같은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병렬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이런 임시 플랫폼을 1차 년도에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구성품 테스트, 또 구동성 확인, 또 제어 알고리즘의 병행 개발을 저희가 요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나 저희가 설계한 그런 뭐 바퀴 축간 거리나 전고 가변 범위를 이제 그대로 구현을 했고, 다만 다른 것은 여기 이제 전고 가변 모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전고를 높였다 내리려면 요 힐레그에 부착된 요 너트를 사람이 손으로 풀어서 이제 각도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저희가 선정한 전장 구성품이나 뭐 카메라 같은 걸 다 동일하게 이제 선정을 해서 탑재를 하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위에 보이는 이 자세들은 이제 전고를 최대한 낮췄을 때 모드고, 아래는 이제 저희가 통상 그 주행 모드입니다. 전고 상승된 주행 모드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가장 낮은 전고에서도 요게 이제 그 공중 모듈 하부로 이제 도킹하려고 진입하는 모드가 될 텐데, 뭐 전진, 뭐 제자리 회전 이런 것들의 구동성을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고 상승 모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율 배송 때 실질적으로 주로 쓰이는 자세가 될 텐데, 이 자세에서도 그 동일한 저희 선정된 구성품을 넣어서 똑같이 이제 구동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보행로에 만약에 얘가 주행을 하면 뭐 동영상과 같은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서스펜션도 붙고 뭐 속도도 이제 최대 이제 10km까지 나오도록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도킹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배송품을 이 배송 모듈이 자율적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로 가야 되고 정확한 위치로 제어를 해서 탈착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상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GPS와 라이다와 카메라 복합적으로 쓰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세 개의 센서를 그 구성품의 모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카메라는 이제 그 QR 마커와 같이 이제 AR 태그라고 있는데, 이제 하단의 그림과 같이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출력된 형태가 태그가 있으면 카메라가 그 태그를 인식을 해서 그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메라 기반 AR 태그 기반에 저희가 카메라 상대 위치를 검출을 할 거고요. 그 GPS RTK는 조금 원거리, 그러니까 그 공중 모듈이 착륙을 하면 대충의 근방까지는 이제 GPS로 유도를 할 거고, 중거리는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를 합쳐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 근거리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AR 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도킹 제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은 로스 환경에서 구동을 할 건데요. 이 AR 태그를 저희가 로스에서 구독을 해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했는데, 보시는 AR 태그의 크기는 한 가로 세로 10c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한 5m까지는 잘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m 이내에서는 굉장히 나름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1cm, 거리 오차 1cm, 각도 오차 1도 이내고, 2m 정도까지는 한 거리 오차 2cm, 각도 오차 2도 정도인데 2m 이상부터는 오차가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5m 거리에서 최대 거리 오차는 50cm, 각도 오차는 5cm 정도, 10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AR 태그 기반의 카메라는 뭐 2m 이내, 1, 2m 이내에서 저희가 유도를 할 때 이제 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그 플랫폼에다가 한번 연동을 해서 루프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AR 태그를 인식한 카메라가 장착된 그 임시 플랫폼이 아마 50cm 거리로 이제 그 위치 제어가 되도록 저희가 룹을 돌린 건데 결과적으로 한 2cm 이내로 2cm 이내로 굉장히 뭐 포지션 거리는 잘 만족을 했고요. 또 요 카메라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방과 상방, 그러니까 진입하고 나면 이제 상방을 쳐다보면서 또 인식을 해야 되니까 상방과 전방의 카메라를 인식을 하여서 이제 뭐 좀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cm, 2cm의 오차는 체결 메커니즘의 어떤 기구적으로 그 오차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체결부를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방금 언급드린 그 체결부인데요. 저희가 1차 년도에는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시제품을 고정을 해서 저희가 2차 년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 2차 년도에도 다른 컨셉으로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을 저희가 그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선책을 공중 모듈과 육상 모듈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1차 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체결 메커니즘 만들었는데, 그 1축의 모터가 어떤 이런 그 이렇게 4개의 슬롯이 나 있는 어떤 그 디스크를 회전을 시키면 이 세로 방향의 이 쐐기, 꺽쇠, 이것이 이 슬롯을 따라서 오므려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그 체결, 그 배송 모듈의 홈에 끼면서 체결이 되고 오므리면서 그 체결이 풀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이것은 가장 굉장히 큰 장점이 그 정렬 오차가 크거나 위치 오차가 커도, 정렬된 각도나 위치 오차가 커도 수동적으로 기구적으로 이제 그 오차를 잘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뭐 육상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게가 무겁게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일한 메커니즘이 응용이 돼서 이제 공중 모듈에 탑재가 돼야 되는데, 항공기에서는 이런 8kg이라는 무게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제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육상 모듈은 뭐 무조건 안정성, 신뢰성이 좀 우선이었는데, 공중 모듈은 또 무게가 굉장히 큰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는 이제 이 시제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좀 굉장히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시제로 2000년도에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작품을 제작을 했고, 배송 모듈도 400 x 600, 높이는 150짜리 그냥 빈 박스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한번 탈착 실험을 해봤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캠이 돌면 슬롯을 따라서 꺽쇠가 움직이면서 체결이 되는데, 위치나 방향이 틀어져 있어도 이 체결 메커니즘이 기구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체결부를 좀 설계를 해서 시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그 분리합체 성공률 99%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주행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와 자세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조금의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를 극복하면서 체결부가 잘 물렸다가 풀어졌다 해야 되는 두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가 체결 메커니즘의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주행 정밀도를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2000년도에는 좀 개선된 시제품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파이널한 형상은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형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이 자율주행이 또 다른 큰 꼭지입니다. 저희가 공중 모듈로부터 배송품을 받아서 지상을 통해서 라스트 마일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북대하고 이제 위탁 과제로 이 내용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을 위한 큰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센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GPS나 IMU, 휠 엔코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써가지고 로컬리제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카메라와 라이다를 이용해서 디텍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디텍션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이다 기반의 3D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고, 카메라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보행로 인식을 위한 세그멘테이션 디텍션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알고리즘이 돌아서 패스 플래닝을 하고 MPC 기반의 육상 플랫폼을 제어를 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가지 디텍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라이다 기반의 3D object 디텍션이고요. 요것은 이제 라이다 기반으로 장애물을 인식을 해서 뭐 사람이나 뭐 어떤 뭐 차나 뭐 가로수나 이런 장애물들을 피해가는 그런 그 알고리즘에 활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디텍션은 그 카메라 기반으로 그 학습을 통해서 보행로, 그러니까 이 UGV가 나가야 되는 보행로를 도출을 하는 그런 또 알고리즘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기반으로 돌 것이고, 이것은 라이다 기반으로 돌아서 합쳐서 이제 로컬 패스 플래닝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3D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인데, 이 데이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험한 데이터는 아니고 온라인에 이제 퍼블릭으로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라이다 정군을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보행로를 따로 산출한 그 결과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보행로를 산출을 하면 내가 가야 되는 영역이 나오고요. 그 카메라가 보통 이제 육상 모듈의 가운데가 있으면 이 가야 될 보행로의 센터로 조향을 하면 내가 그 조향각 신호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군산대학교의 도서관 일대 요 경로를 돌았는데요. 저희가 아직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군산대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플랫폼에 동일한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보행로로 인식을 하도록 학습을 시켜서 한번 실험을 해봤고, 그 결과는 보시는 동영상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보행로를 인식을 하고 라이다를 통해서 가로등과 같은 장애물을 3D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웨이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보행로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것은 이 차량의 카메라가 이제 정확하게 정렬이 안 돼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보행로의 그 디텍션이 잘 일어나면, 저희가 이제 과제 목표가 보행로 기반의 자율 배송이기 때문에 그 인도와 횡단보도 같은 걸 인식을 해서 이제 주행을 잘 할 것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저희 그 총괄 항우연에서 굉장히 잘 그 리드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가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인데, 그 육상 모듈의 시제품 제작과 체결 메커니즘의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은 저희가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는 할 건데, 어쨌든 실차 검증은 조금 후반부에 있고요. 시뮬레이션 기반의 저희가 기술을 검증하는 게 올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제는 좀 빨리 만드는데, 그 시제를 빨리 만드는 이유가, 시제가 있어야지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뭐 도킹이나 분리합체나 뭐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시제를 빨리 만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맡은 일들을 해나가려고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